대형 원전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관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몇 년 있었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고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가 반등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잘 나오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무디스가 지지난주인가요? 신용등급 하향을 했죠, 전격적으로. 사실 근데 그게 크게 어필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는 S&P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하향 조정했던 걸 무디스가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봐줬던 측면이 있고 공교롭게도 무디스가 그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이 은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어찌됐든 그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한번 상방으로 튀었었고 거기에 또 트럼프가 또 불을 질렀던 거는 지난주 통과가 됐던 하원 통과됐죠. 감세안. 대대적으로 그린에너지 섹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세금 공제라든지 또는 AMPC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공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이제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거는 당연히 감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재정의 어떤 그 원천을 갖다가 줄여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진 거고 그거는 당연히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이걸로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아주 머리를 썼죠.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유럽연합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갑자기 유럽연합에다가 관세 50%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미국 국채에 가 있었던 게 갑자기 관세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국채 쪽으로는 오히려 뭐 수요가 약했다 뭐 이런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갑자기 그게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또 해피리면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우리장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철회하면서 다시 7월 9일로 연장을 시켰죠. 머리는 좋아요. 그게 잔머리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증시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ADR 지표 이게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수를 뺀 거를 지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130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미 과열이었었고 그걸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게 되고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는 거였었기 때문에 쏠림의 가능성을 이제 예고했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과하게 쏠리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CPI가 3.6을 찍으면서 금리 인상 부담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우에다 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144엔대에 있던 게 지금 142엔대로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채하고 엔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또 일본 국채 수익률이 얼마만큼 위로 튈 것이냐 이게 되게 변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CPI 역시 마찬가지로 3.5가 나오면서 쇼크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5.5%를 올랐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를 보면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섹터 자체가 조선, 방산, 원자력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바이오가 또 튀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섹터로만 압축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되게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은 국내 증시 분위기가 별로 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섹터들이 공교롭게 그쪽 섹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건 가져가는데 추가적으로 적적인 편입은 조금 자제하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어떤 의미냐면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원화 강세가 내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온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차하고 아무래도 반도체일 텐데, 이쪽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가 기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가졌었으면 사실은 이쪽 섹터가 괜찮았으면 세게 들어갔을 텐데, 워낙에 지금 차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25%,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 같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외 섹터를 담자니 사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을 담아낼 정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가 기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다른 채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300원대 초반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 노이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HBM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것도 기사에서 좀 찝찝은해요. 근데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퀄테스트 통과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수혜는 없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붙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관세 25% 지금 품목관세 붙은 거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낮춰지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자본의 체력이라든지 또 영업력, 그다음에 제품 개발 능력,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일단 경기 부양은 확실히 진행이 됩니다.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는 대선 이전에는 뭐 10조, 12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표가 30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민주당은 그거보다 작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은 좀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는 약간 입장이 엇갈리지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는 양당 공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변력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PBR 1배 미만의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인 PBR 0.8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장사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때 0.8배에 준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하겠다, 산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제자리 찾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법안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준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들어올 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크게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지켜보시면, 만약에 이쪽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경기에서 어떤 쇼크라든지 충격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 리먼 브러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별한 충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주식시장에 가장 먼저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선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공약화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요. 이미 지주사 일부하고 증권주, 건설주들이 강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주 강세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에 따른 효과라는 건 결국은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나머지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세제 정책 드라이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PBR 1배 미만일 경우에는 0.8배에 준해서 상속세를 이제 부여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었고, 경기 부양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세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경기 부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30조로 확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양은 진행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세제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또는 뭐 PBR 1배 미만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사실은 좀 올랐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단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 동향을 지켜보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판단이 되시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시장을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되살린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숨통을 좀 틔워준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 가가지고 이제 원화 강세 기조 요 추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자로 인한 변화 및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원전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올 상반기에 원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요. 원전 시장의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전이 지금 대형 원전 이것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그 6개가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나토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적국이고 적성국이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맡길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빼면 4개가 남습니다. 4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 일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해요. 이게 마저 하면 이거대로 해야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체코다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옳아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꼼꼼하게 잘 만드는 반면에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좀 애를 먹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LNG 캐리어선을 만들 때 LNG 캐리어선을 사실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요. 근데 일본께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대용량으로 실지를 못해요. 공처럼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LNG 캐리어인데 그 안에다가 실는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NG를 수송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새든 뭐 하더라도 좀 많이 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전해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춘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께 글로벌 표준이 됐고 그 덕에 일본은 사실 조선업에서 일반 상선 시장에서 많이 퇴출이 되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계속 이제 가져간 구조였고요. 우리 거를 좀 흉내내서 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얘기했었던 우려 가다가 새고 갑자기 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위즈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지난번에 후쿠시마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쓰나미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은 또 원전 수출에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또 이제 사실 또 경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한국, 미국,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깐다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저기 뒷산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밸류체인들이 다 독일 업체들입니다.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독일인데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죠. 최근에 이제 다시 탈원전에서 돌아서는 분위기이긴 해요. 최근에 당선된 총리도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재가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탈원전을 선언해버리면서 문제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과거 이 전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많이 그다음에 또 그쪽에 종사했거나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었잖아요. 독일은 좀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걸 수급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첫 번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프랑스는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간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지금 주가 한참 잘 가고 있는 현대건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LENC라고 하는 그 회사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삼성물산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대우건설, 지금은 해외 건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설 쪽에도 또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국은 특화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갖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SMR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 자체는 자꾸 체코만 쳐다보시는데 체코는 지금 체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가 안 돼도 크게 데미지 없다라고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체코 저가 수주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적자가 나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힘코리아일 때 그거를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 쪽에서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매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실 딜레마는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다. 그게 좀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 포트에 갖고 있는 거 제 손님 제가 팔자고 얘기 안 해도 손님들이 알아서 팔자고 해서 최근에 팔았는데 67% 68% 수익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팔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으면은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0% 이상을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코 노이즈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 노이즈가 완화되면서 최근까지 안도렐리가 왔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 섹터만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발이 되는 시점이 일본 국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에서 2.7 사이부터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2.5를 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본격화된다는 거는 130엔대 중반을 깼을 경우에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142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30 몇 엔대까지 괜찮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사실은 일종의 어떤 특정 선 10단이든 뭐 이런 100단이든 이 선을 깰 때 충격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140엔을 강하게 하향 돌파할 때 그때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5 근처에서 오늘도 보니까 유지되고 있던데 이게 만약에 4.7을 강하게 돌파한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긴장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5월 중에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6월 중순 이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전후부터는 관세 유예 노이즈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럼 3개월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6월 말 7월 초가 될 거니까 그게 있고 또 매크로 이슈하고 일본 금리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죠. 5월 19일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조금 담아가는 거는 뭐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 내년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정도지 현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답답하죠. 한마디로. 이건 뭐 삼성전자가 과거의 삼성전자는 아니구나. 작년에도 계속 언론 플레이로 시장 달래기밖에 못했었는데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퀄통과 뭐 여전히 된 거 없고 그 다음에 돼도 이제 완판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기사도 나왔죠. 삼성전자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쪽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DDR4 이하급은 CXMT 쪽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제 단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DDR5 쪽에 주력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돈 된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어차피 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쪽은 또 가격이 또 슬슬 또 이제 빠지려고 폼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낸드 쪽은 가격이 어쨌든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감산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파운드리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수율 많이 올라온 건 긍정적이지만 그거는 뭐 사실 계속 언론 플레이지 수율이 많이 올라왔으면 수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격 면에서는 분명히 TSMC보다는 쌀 테니까 수율이 높으면은 우리 이쪽으로 당연히 들어올 텐데 아직 기대만큼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답답하고요. 삼성전자 밸류만 얘기하면은 지금 0.9배, 뭐 0.85배, 9배 뭐 이렇게 하니까 밸류는 낮아요. 근데 강력한 투자 유인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M&A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도체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스피커 회사 M&A 한다고 그러고 사실 좀 시장이 기대하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쪽 M&A이기 때문에 효과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그 분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 이슈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생보법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강제적으로 좀 팔아야 되고 지분이 올라가면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쌈바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쪼갠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업 부문을 뭐 생명으로 넘겨
넘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물산이 가져가는 식으로 아마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화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사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마 지분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고지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 자체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걸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TSMC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여기에 외자 그러니까 빅세븐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자 유치를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나스닥 상장을 전제해주면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품을 이렇게 슬쩍 베끼는 사실 이래가지고 그 애플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이제 문제 발생,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빅테크를 대주주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같이 협업이 된다면은 다시 회복을 시키고 올리는 데도 유리하고 이게 오히려 인적 분할해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율 확 떨어져가지고 애매하게 가는 것보단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안 좋아하지만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정상화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컨콜 내용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전망은 어떤가요? 별로 없어요. 1분기도 HBM 매출 지금 줄었고 2분기는 더 줄을 것 같고 파운드리 역시 주요 응용처들 뭐 계절적 수요 약세로 재고 조정 가동률 정체 현상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2분기는 주요 고객사 이건 뭐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 플래그십 모델 진입하는 거 그래서 조금 회복될 것 같지만 적자는 여전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확인된 건 2나노, 3나노, 4나노 수율이 상승이 됐고 특히 4나노가 80%대 수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고객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나노 쪽에서 고객 확보, 특히 빅테크 쪽에서 뭔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은 3.2 버전 이쪽은 뭐 거의 지금 돼도 매출 별로 안 나올 거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SK텔레콤 사건 다음에 해킹 사건 이후로 스마트폰 판매량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번호 이동만 해도 뭐 SK텔레콤에서 40만 명 이동했다고 하는데 물론 폰 안 바꾸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넘어가면서 폰을 바꿔서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관세 때문에 선주문 받았던 거 아마 물건 대량으로 넘어갔던 곳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애플도 150만 대 비행기 태워가지고 인도에서 끌고 갔었으니까 삼성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조금 회복된 그래도 그나마 1분기에 좋았었고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2분기까지는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과의 협력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되게 기대했던 뉴 디바이스 출연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게 애플에서 일단 김이 샜죠. 비전 프로 그게 나왔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거 오래 쓰고 있으면 목 디스크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기대만 못했는데 이건 사실 컨텐츠 부재도 영향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메타하고 애플이 선점한 시장을 갖다가 구글이 참전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각각 전담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항상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돈이 되지 하드웨어 쪽은 시간 지나면은 중국 애들도 또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납품하겠다고 또 덤빌 거고 여기저기 또 경쟁사 생기게 되고 단가 인하 압력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큰 성장 옛날에 스마트폰의 출현이라든지 노트북의 출현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크게 성장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애플과 메타의 어떤 버전 확장성 한계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글래스 형태로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에 탑재되는 반도체 이게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탑재되는 반도체는 결국 가서 가격하고 또 연동이 될 텐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큰 기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 뭐 계속 분기 조단위 적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사에 2나노 수율이 40%, 3나노가 60%, 4나노가 80%. 이 얘기는 4나노는 일단 수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3나노 쪽은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2나노 같은 경우는 40% 수율이면은 지금 TSMC가 한 60% 정도 수율이 나와요.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단가를 좀 많이 싸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율이 낮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생산을 늘려가지고 판매를 확장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TSMC가 최근에 파운드리 단가를 최대 30% 올린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삼성 얘기가 들먹입니다. 근데 왜 들먹이냐면은 TSMC 협상용으로도 하는 거죠. 니네 자꾸 이렇게 비싸게 굴면은 우리 절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삼성은 문제는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당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삼성이 빨리 수율을 회복을 해야지 TSMC 쪽으로 과부하 걸린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아무래도 이제 판가 면에서는 쌀 테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삼성이 빨리 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걸 전체적으로 보면 5나노하고 8나노급에서는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한진만 사장이 영업통이신데 고나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저사양 레거시급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본 고정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건 나름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어떤 경험을 축적을 해야지 어쨌든 수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낮은 버전도 수주를 해가지고 어쨌든 파운드를 살려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SMOC가 아니라 중국 SMIC 이쪽이 이제 4나노, 8나노, 14나노 쪽에서 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나마 삼성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기사인데 2나노 공정 수주를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퀄컴 또 가고 지금 테스트를 수행 중이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아마도 엔비디아하고 퀄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TSMC가 비싸게 나오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수율이 40%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직은 TSMC가 60%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러면 수율 40% 정도만 돼도 삼성 입장에서는 그 오파 받으면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수 있고 이해 충돌 방지로 인해서 분사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왜 자체적으로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들을 주요 주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만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진행을 하되 빅테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마도 파운드리 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그 삼성 파운드리 분사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점유에 대한 욕심을 줄이라. 이거는 지배구조로서 뭐 몇 프로 이상 뭐 경영권 행사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빅테크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공동 경영식이 됐던 아니면 삼성이 주도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 올 땐 파운드리로 인한 부담도 덜어내고 파운드리의 성장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근본 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게요. 맨날 언론에다 슬쩍 흘리듯이 올해만 해도 벌써 뭐 된다 했던 게 3월 된다, 4월 된다, 5월 된다, 이제는 뭐 곧 된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되더라도 별 도움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삼성이 직접 나섰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서 정리하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하면서 아마도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분 스왑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면은 또 이제 그때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하고 HBM은 대고객 비즈니스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즈 이런 마인드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글로벌 한때 독점화 됐었던 반도체 업체이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도 쉽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조시키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추진도 좋지만 기존 거를 강화시키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삼성의 어떤 주가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이슈와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좀 딜레마가요. 상반기에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직 관세 부과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을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가 할지 모른다 싶으니까 선구매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구매 효과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말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스타킹 현상이 강화되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삼성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 소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권에서는 수요 소티지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수요 문제 때문에 예상만큼 많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좀 독점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년을 넘어가면서 26년 이후에도 성장의 속도가 이전보다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HBM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주가에도 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장률 자체 추이는 좀 약해질 걸로 보는데 실적은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몇 배수로 주가 반영을 할 거냐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리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각이 생각처럼 많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기술적으로 처지기 시작한 걸 갖다가 따라붙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 삼성이 따라잡아 가지고 다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HBM4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향후 수년 동안에 삼성의 위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대해서는 이 업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앞서 제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주가 가치를 갖다 업시키는 정책들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일정 부분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